가득 바다향을 감싸고 있는 푸른 바다의 보물 소라. 딱딱한 껍데기가 품고 있는 부러운 속살. 그 안에 숨겨진 반전 매력이 있었으니 꼬들꼬들한 식감에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은 일상의 스트레스마저 날려주는데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또 한 번 즐긴다는 매력 만점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천연 피로회복제 소라와 함께한다. 소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간장 해독 기능을 하는 타우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감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소라는 아르기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K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라는 DHA도 풍부하여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제철인 소라. 숙회로 구이로 또 새콤달콤한 무침까지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변신의 기제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요리, 들과 바다의 자연강장제가 만났다.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자연건강식 소라 부추 샐러드.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겉바속촉의 진수, 쫀득한 식감에 고소한 뒷맛이 일품인 소라 두부튀김. 자꾸만 손이 간다 손이가. 쫄깃한 소라는 살짝 데쳐서 영양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곁들이면 맛과 식감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아삭한 부추와 고소한 땅콩으로 드레싱을 만들어서 곁들인 소라 부추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싱싱한 소라를 고르는 꿀팁 하나. 소라는 살에 탄력이 있으면서 단단하고 묵직한 게 좋은데 혹시 껍데기 밖으로 살이 빠져나온 게 있다면 무조건 패스. 소라 부추 샐러드 만들기 첫 번째 단계. 우선 소를 이용해 소라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끓는 물에 청주와 된장을 풀어 삶아내자. 15분 정도 익힌 후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게 포인트.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삶아낸 소라는 찬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꺼내 한 김 식혀준다. 소라는 삶은 후에 찬물에 헹구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한 김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삶아낸 소라의 속살과 껍데기를 분리해주는데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하면 쉽게 속살만 빼낼 수 있다. 떼어낸 속살에 붙어있는 딱지를 제거한 뒤 내장과 살을 손으로 떼어주는데 이때 배앓이의 원인이 되는 침샘도 제거한다. 또 소라는 너무 얇지 않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제대로 된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이어서 땅콩 드레싱을 준비한다. 볶은 땅콩과 설탕에 소금과 식초, 올리브유를 넣은 후 믹서로 곱게 갈아준다. 소라 샐러드에 들어가는 소라는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얇지 않게 써시는 게 좋고요. 소라는 사시사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복이나 새우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맛을 더해줄 토마토는 십자로 칼집을 내 끓는 물에 3분 정도 살짝 데쳐내는데 밑부분부터 살살 굴려주면 한눈에 보아도 사르르 토마토 껍질이 말리기 시작한다. 데친 토마토는 얼음물에 담가야 식으면서 껍질이 말끔하게 벗겨진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낸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보기 좋게 잘라준다. 샐러드에 곁들일 과일은 토마토가 아닌 제철 과일인 딸기나 달콤한 오렌지를 활용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라와 함께 샐러드 맛을 좌우할 부추도 듬성듬성 잘라주고 양파도 채 썰어 준비하는데 커다란 볼에 준비한 부추와 양파를 담고 땅콩 드레싱을 넉넉하게 뿌린 후 골고루 섞어주자. 이어서 넓적한 접시에 부추 샐러드를 가지런히 장식하고 그 위에 토마토를 사이사이 올린 후 오늘의 주인공 소라를 중앙에 놓으면 소라부추 샐러드가 완성된다. 화려한 색감에 눈이 먼저 반하게 되는 소라부추 샐러드. 초여름을 상큼하게 물들일 최고의 브런치가 탄생했다. 신선한 소라는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조리법으로 사랑받고 있는 식재료죠. 오늘은 소라를 튀겨서 튀긴 두부 그리고 시원한 육수와 함께 곁들인 요리 만들어 볼게요. 생명력이 뛰어난 소라는 2, 3일까지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면 손질한 소라를 잘 밀봉해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소라 두부튀김 만들기 첫 번째. 깨끗하게 손질한 소라를 딱지가 위로 향하게 놓은 후 15분 정도 삶아준다. 이때 너무 삶으면 질겨질 수 있으니 적당히 삶아주는 게 포인트다. 또 파란 내장 부분과 강낭콩처럼 보이는 침샘은 꼭 제거해야 되는 것도 기억하자. 내장과 살 안쪽에 있는 침샘은 독성이 있어서 복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니까 꼼꼼하게 제거해 주세요. 계속해서 튀김에 들어갈 육수를 준비한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와 설탕, 간장, 맛술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 다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낸 후 약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준다. 튀김에 들어갈 두부는 면보나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데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 뒤 고루 돌려가며 녹말가루 옷을 꼼꼼히 입혀준다. 두부는 단단한 부침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두부를 돌리면 튀길 때 더욱더 좋습니다. 이어서 육수에 들어갈 표고버섯도 잘게 썰어 준비하는데 표고는 쫀득한 식감은 물론 특유의 감칠맛으로 육수의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소라에도 녹말을 묻혀주면 튀길 준비 완료. 두부와 소라를 적당한 온도에서 튀겨내기만 하면 끝인데 바삭한 맛을 위해 안에 머금고 있는 기름기를 충분히 빼주는 것도 잊지 말자. 튀긴 두부와 소라는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을 완전히 빼줘야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목한 그릇에 튀긴 두부와 소라를 올린 후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가장자리에 촉촉하게 뿌려주기만 하면 소라 두부튀김이 완성된다. 바삭한 두부 사이로 스며든 단짠단짠한 육수의 맛, 거기에 바다향 가득 품은 소라까지. 일품 요리 이 조합, 살짝 설렌다. 소라에는 비타민 E 성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피부의 세포 재생과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며 비타민 E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항노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라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여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바다의 맛과 향이 가득 담긴 소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소라는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체력 보충이 필요하다면 눈을 유혹하는 컬러푸드로 식탁의 품격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소라와 함께하는 건강 밥상에 가족의 웃음꽃도 피어난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속에 이 우산을 들었다 놨다 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장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겨울철 장염은 보통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 장염은 이 세균에 의한 감염성 장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군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 잦은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고요. 이 조리 과정만 주의해도 이 세균성 장염의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는 물론이고 깨끗한 세척과 충분한 가열, 또 냉장, 냉동 등 적절한 음식 보관으로 이 장염의 위험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떠안을 뿐 아니라 사용 빈도도 많아 그만큼 노화도 빨리 겪게 되는 무릎 관절.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뼈 사이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히며 나타나는 2차적인 변화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절의 연골, 뼈, 인대 등이 손상을 받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그 가운데 무릎에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고 여성 환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무릎의 과도한 사용과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잘못된 습관이 부르는 퇴행성 변화. 오늘 TV 두치에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 과정을 겪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단 얼굴에 어떤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뭐 그럴 수 있어. 뭐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또는 신체 변화가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벌써 이렇게 된다. 좀 서글프기도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보라 아나운서는 아직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조금 느끼거든요. 아, 정말요? 예.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사용량이 많기도 하고 또 몸의 하중 전체를 견디기 때문에 노화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데요. 노화라고 하면 노년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구도 피하기 쉽지 않은 이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월과 함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도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먼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퇴행성 관절염이란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과 그 주위의 뼈에 점진적인 손상과 퇴행성 변화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관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반복적인 통증과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체를 지탱하고 있고 또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는 관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릎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허벅다리뼈인 대퇴골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정강이뼈인 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개골을 옆으로 이렇게 제껴서 보면 이 안쪽에 이제 연골이 있고요. 연골 그리고 연골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여기 앞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방십자인대 그리고 뒤쪽에는 후방십자인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내측, 외측의 각각 측부인대가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에서 반월상 연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반월상 연골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연골판의 모양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또아리라고 이제 항아리를 얹을 때 이제 같이 머리에다가 얹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연골판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뼈의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충격을 분산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부터 관절염이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파열이 올 수가 있고 혹은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유병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거의 3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약 3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연골과 근육, 인대 등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가사 노동이 조금 더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분류를 해보죠. 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1차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관절염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부릅니다. 1차성 관절염의
우선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고령인 것을 들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별에서 여성의 경우 그리고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겠고 체중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또 당연히 관절염이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성 관절염으로서는 우선 가장 흔한 것이 다치는 거겠죠. 네. 운동을 하다가 뭐 인대가 다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다리의 모양 과도하게 O형 다리이든지 X자 다리이든지 이러면은 체중이 한쪽에 과하게 실리게 됨으로써 연골 손상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무릎에 감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해 고름이 찬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관절염을 앓게 되면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 연골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 흡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절염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당연히 고령인 경우에 위험인자로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분들에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 비만, 선천적인 형태 이상 그런 것들이 있겠고 외상이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른데 특히 이제 좌식 문화가 발달한 동양인들에게서는 무릎 관절염의 빈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발생하는 통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증상을 좀 짚어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절뚝거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흔한 거는 또 물이 찰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이 차는 경우에 제 주변에서도 이 무릎에 물이 차서 빼내는 경우를 좀 왕왕 봤는데요. 이 물을 꼭 빼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 반드시 빼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물을 빼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진단이 있겠고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감염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관절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뺨으로써 관절의 그 부종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한 관절막의 팽창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고 물을 빼면서 주입한 그 바늘로 이제 약물을 다시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외래에서 이제 흔하게 여쭤보시는 질문이 물을 한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런 네. 얘기를 듣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릎에서 관절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이죠. 물을 뺐기 때문에 물이 다시 찬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물이 다시 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릎에서 통증이 있거나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을 찾아서 이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가장 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네. 엑스레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CT라든지 MRI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차적인 단순 방사선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고 치료 중에 효과가 없거나 이제 부종이 심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문진을 한 뒤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엑스레이를 찍게 될 텐데 어떤 소견들이 나타날까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무릎에서는 다음과 같이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의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뼈와 뼈 사이 관절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요. 뼈끼리 닿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 전체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변형이 오는 이런 모습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골 손상이 심할 경우에 이 뼈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수술장에서 이제 관절을 노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얀색으로 매끈하게 보이는 곳이 정상적인 연골인데 이 연골이 닳아서 여기 약간 노란색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연골 하골입니다. 뼈가 많이 딱딱해지고 연골이 다 소실된 이런 모습을 수술장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이 무릎 통증인데, 통증이 심해지면 관절 안에 물이 차게 되고 염증이 더 진행되면 관절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 O자형, X자형으로 다리 모양까지 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신 무릎이 어느 쪽이세요? 오른쪽. 예. 한 2달 사이에 뭐 혹시 다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거고요? 다친 건 없고요. 좀 다른 때 안 하던 집안일을 좀 많이 했고요. 걸으시면서 무릎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덜 구부러지거나 덜 펴지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었나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뚝뚝 소리 나고요. 네. 이렇게 쓰면서도 뻐근해요. 운동량과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사 일을 할 때 쪼그려 앉는 등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은 저한테 처음 오신 환자분으로 우선 2달 정도 통증이 있으셨던 상태이신데 진찰을 해본 결과 이제 물이 찬다든지 부종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되지 않아서 우선 기본 엑스레이를 시행할 예정이고 통증의 정도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간단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또 엑스레이를 통해 쉽게 확진이 가능한데,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더라도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해 관절염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한 원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 좀 어떠세요? 통증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좋아지는 중이에요? 엊그제보다는 좀 나으세요? 예. 많이 나요.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그죠? 이쪽 밑에가. 구부리는 운동 많이 하셨고요. 예. 휠체어는 잘 타세요? 예. 예. 그래요.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관절염 초기의 경우 정확한 원인만 파악된다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 완화와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방치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 환자분은 관절염 4단계로 제일 마지막 단계의 관절염을 앓으셨던 환자분이시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수술 후 2, 3일 정도 지나서 바로 보행을 시작을 하셨고 열흘째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점차 진행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병기와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 등이 이루어지는데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방법이 없다 보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우선으로 택한다. 또한 환자의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시작이다. 관절 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등으로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절의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고 관절의 변형까지 오게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에 앞서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우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생활 습관의 개선과 적절한 몸무게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의 시작이다.
한 번 손상된 관절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법. 관절 건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존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쪼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무릎에 안 좋은 자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생활 습관을 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또 중요하겠는데 진통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관절 연골 보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물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나 약물의 좀 수능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이나 온찜질 등 그 상황에 맞게 물리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은 근력이 부족하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럼으로써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존적 치료가 있다면은 뭐 수술적 치료도 있겠죠. 네. 수술적인 치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술적인 치료에서부터 무릎 관절 전체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수술까지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세포 이식술이라 그래서 그 결손을 메꿔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그 아까도 말했던 O다리나 X자다리 같은 다리의 변형을 교정을 해주는 그런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교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물 치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비교적 좀 흔한 치료법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약물 치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고 네.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간 약물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도 행해져 있고요.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자면 진통소염제가 가장 흔한 그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보조제들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소염제가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이긴 하지만 콩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진통제는 또 간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지 못하고 또 주사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뼈주사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관절 연골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이제 주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그 보존적 치료 설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더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 속의 자세를 바꾸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 통증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저녁 때 숙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으로 항상 약물과 운동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근력을 강화하는 것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은 특히 가장 무릎에서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가장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이제 장시간 걷는다든지 뭐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로 심폐 기능을 좋게 하면 그러면 이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 심리적인 그 안정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속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경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관절경 수술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릎에 구멍을 뚫고
관절 내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이 실제 관절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매끈해야 되는 이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뼈가 실제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너덜너덜해진 이런 연골들은 다듬어서 매끈하게 해주고 이 연골을 결손된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절개를 해서도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메꿔주는데 이거를 스스로 내 연골이 생기게 해서 메꿔주는 방법이 있겠고 손상 부위를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아예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체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관절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수술입니다. 또 그 연골 세포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예,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연골 결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연구 결과도 나오는 중인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왔던 것들이 이제 본인의 연골 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제 배양을 해서 세포수를 키운 다음에 다시 내 무릎에 심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던 1세대 그 연골 세포 이식술은 이 연골 이식해 주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막 같은 걸 이렇게 대주고 뭘 꼬매주고 이렇게 그런 술식이 조금 복잡하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 결손된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시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하는 시술인데 이게 연골로 완전히 분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좀 낯설거든요.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두 개의 사진이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의 모습을 관찰을 한 사진입니다. 이제 연골이 닳아서 이 관절면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게 되고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약간 이제 젤리 같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결국에는 연골세포로 변화하게 돼서 그 연골을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수술 방법 설명해 주시면서 오자형 같은 다리에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절골술은 어떤 방법일까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다리는 일자로 이렇게 곧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곧지 않습니다. 곧지 않다고요? 예, 대부분의 대부분. 다리는 예, 곧진 않아요. 약간은 O자 다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과도하게 변형이 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O자 다리가 심하게 되거나 X자 다리가 심하게 되면 관절에서 이제 내측과 외측을 이제 골고루 써줘야 이 양쪽이 비슷하게 닳아야 이제 관절염도 천천히 올 텐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으면 한쪽만 많이 달면 우리 신발도 한쪽만 많이 닳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릎도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연골에 손상이 왔을 때에 그런 그 변형이 있는 분들한테는 관절염의 진행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질적인 그런 다리의 휜 정도를 교정을 함으로써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O자 다리가 심한 분이 이렇게 뼈에다 금을 내서 교정을 하고 금속판을 대고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한 이런 사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께서는 약간 X자 다리로 이렇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약간의 O자로 변형을 줘서 안쪽을 좀 더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관절 연골이 다 닳았을 경우에 인공 관절 수술 많이들 하시잖아요. 반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 인공 관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한쪽만 안 좋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고 변형이 심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서는 그 심하게 망가진 그 부분만 교체하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안쪽이 망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쪽만 이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심하거나 변형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치환술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전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이제 휘어진 다리가 예쁘게 일자로 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건 내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가장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려면 안쪽 바깥쪽이 어느 쪽 한쪽으로만 닳지 않게 하려면 무릎을 이제 곧게 펴주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는 사실 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어떤 그 치료의 원칙에 대한 결과가 다리가 이제 곧게 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의 목표라고 한다면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최근에는 점점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동안 약 95%, 뭐 15년에 90% 정도가 이제 잘 사용이 되었다라는 보고들이 이제 대부분의 견해이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명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일상생활까지 못할 정도로 맡겨 쓰신다거나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과도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신다 하면은 뭐 15년 이상도 무난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죠. 네,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방을 잘 해야 되겠고 진료를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겠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절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빨리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시행을 받아야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단계에 맞는 치료를 시행을 받아야 되지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진행이 된 상태의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복잡해지고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걷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급성기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활동량을 줄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원인이 이제 뭐 연골판이 파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골절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서 이제 통증을 이제 충분히 감소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입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보통 뭐 추천되는 65세 이상에서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40대에서도 제일 마지막 단계 관절염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수술을 해서 어떤 일상생활을 다시 복귀를 하고 하시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한 사항이죠. 꼭 이거를 이제 뭐 걷지 못하고 막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참아가면서 이거를 참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요즘에는 기술도 발전이 되어 있고 기구도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늦게 수술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그거를 이제 그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에는 가부좌로 앉는 게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무릎 관절은 이제 흔히 90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은 요 모형에서도 보듯이 이제 연골판의 스트레스가 한 군데에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관절 특히 이제 파열이 잘 일어나는 부분들이 중간에서부터 뒤쪽인데 동양인들이 많이 하는 가부좌 자세가 굉장히 이제 무릎에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그런 무릎 연골판과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는 무릎에 통증을 느낄 때 휴식을 취하면 상태가 좋아지나요? 네, 관절염 환자들 휴식을 취하면 좀 호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골관절염 환자분들한테서는 휴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전신적인 관절염,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성기에는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된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손상된 무릎 연골의 재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재생이 되는 연골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 그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 관절을 싸고 있는 투명하고 단단한 그런 연골이 아니고 좀 더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는 섬유 연골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골관절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맞춤형 양복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양복이라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인데 그 손상이 된 정도나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치료를 받아야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예전에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뭐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 맞게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내 관절을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제는 20,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생활 속에서 내 자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한 번쯤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참고 미루다가는 나중에 수술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